3월 9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전날에 이어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8,000건 늘어났고 유럽 중앙은행이 물가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며 추가 부양 의지를 낮추며 지수 상승폭을 다소 제한시켰습니다. 그리스 국채 교환이 순조롭게 이어지면서 유럽 주요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1%대로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는 2% 중반의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도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그리스 국채 교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독일의 산업 생산량이 당초 전망치보다 늘어났다는 소식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전날보다 42센트 오른 106달러 58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스은행은 현지 시간으로 8일 오후 10시에 마감된 그리스 국채 협상에 민간 채권단 참여 비율이 약 85%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그리스 국채 협상은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22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정례 금융통화 정책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행 1%로 3개월째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오랜 시간 끌어온 그리스 문제가 이제야 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 민간 채권단 국채 교환 신청이 마감됐는데요. 최소한의 국채 교환 비율을 넘어서면서 디폴트는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신을 통해 살펴봐도 그리스 국채 교환 신청 참여율이 95%에 육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그리스는 1,300억 유로의 구제 금융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안심할 수 없을 거라는 일부 또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리스 선거도 있고 과연 긴축 정책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때문입니다. 자, 글로벌 증시 분위기는 좋았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오늘 순서는 인백스 투자전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역시 기대만큼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사실 지표 측면에서 보면은 큰 호재는 되지가 못했었는데요. 그리스 국채 교환 협상에 참여율이 높다라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좀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우지수만 상승폭이 크지 않았어요.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 뉴욕 증시는 이 그리스의 민간 채권단과의 국채 협상 이것이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을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순조롭게 이행이 되면서 유럽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도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수로 보면 다우지수가 0.55% 상승한 12,907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1.18% 상승했습니다. 2,97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98% 오른 1,365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다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역시 이런 부분이 악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스 국채 교환 분위기가 좋았다는 점이 끝까지 뉴욕 증시의 상승세를 유지를 시켰는데요. 종목별로 살펴보면 애플이 2% 이상 상승을 했고요. HA블락이 1.91% 상승세, 핸드백 업체죠. 코치도 4.63%의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IBM도 1%대의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캐터필러도 1.85%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맥도날드는 3.21% 하락하면서 3% 이상대의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유류와 관련된 쪽에서 엑슨모빌은 1%대의 하락세가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좀 종목별로는 등락이 엇갈리는 여전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그리스발 호재로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뉴욕 증시보다 상승폭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1%가 조금 못 되는 네. 다우지수의 상승폭이 나타난 부분인데요. 유럽 증시는 이보다는 좀 더 좋은 추세로 화답을 했습니다. 먼저 독일의 닥스 지수가 2.45% 상승을 했고요. 영국의 FTSE 지수도 1.18%, 프랑스의 깍그 지수도 2.54% 상승하는 등 여타 유럽 증시의 움직임도 비교적 순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독일의 1월 산업 생산이 1.6%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도 좋은 추세에 일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란은행과 ECB의 금리 동결 소식, 무엇보다도 그리스의 국채 교환과 관련된 민간 채권단의 내용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소식이 장 중간중간에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종목별로 조금 더 살펴드리면 독일의 코메르츠방크가 2.4% 올랐고요. 도이치뱅크도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소시에테 제네랄, BNP 파리바 모두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소시에테 제네랄은 3.7% 상승세, 르노 이 자동차 업체죠. 6%대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스에서는 그리스 내셔널 은행이 3.6% 상승을 했고요. 영국 증시에서는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 0.4%의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종목별로도 현재 말씀드린 내용을 미뤄봐도 상승 종목이 좀 많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네, 그리스 국채 교환 참여율이 75% 넘었다라는 소식에 이어서 조금 전에는 95%에 육박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오전에 나올 최종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스 디폴트 문제, 이제는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국채 교환과 관련된 내용에서의 일정 수준 이상은 이제는 뭐 큰 문제가 안 된 상태로 결론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제 이후의 문제가 어떻게 잘 풀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약간의 고민들이 현재 좀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뭐 액면 그대로 얘기하자면 민간 채권단과의 현재 국제 협상, 특히 참여 비율이 현재 일부 외신 보도를 따르면 95% 가까이까지 올라왔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현재 민간 채권단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그리스 정부가 잘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리스 정부는 마지노선을 75% 정도로 잡았는데요. 오늘 장중에 이미 75%를 넘었다는 그리스 정부의 확인 발표가 있었고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5시에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7시가 조금 넘었으니까요. 이제 공식 발표가 있을 텐데 현재 공식 발표 전에는 85% 넘었다, 95% 가까이 됐다 이런 소식들이 현재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국제수합파생협회에서 집단 구제 조항의 발동 수치가 66%로 현재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보다도 훨씬 좋은 수치의 참여율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민간 채권단의 그리스 국채 교환은 성공적이었다라고 자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는 수면 밑으로 잠잠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큰 고비는 좀 넘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3월 20일 이 국채 145억 유로 만기는 좀 해결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 분위기라면 특별히 독일이나 일부 뭐 유럽 쪽의 재무장관들이 반대할 수 있는 요건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집행이 예정대로 될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15일쯤에 IMF가 추가적인 2차 그리스 구제금융의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이사회를 열어서 지원 금액에 대해서 또 확정될 수 있는 부분이 좀 그런 부분도 남아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현재로서는 뭐 예상대로 그 현재의 그 흐름이 유지된다면 그리스의 현재의 디폴트 우려는
조금 더 이제는 수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중앙은행이 올 들어 이 세 번째 통화정책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연 1%로 동결을 했습니다. 매파가 다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성장보다는 좀 물가에 초점이 맞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살펴보죠. 물가에 불안 네. 요소가 있으니까 이제 물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가를 신경 쓰는 것이 원래 그 중앙은행의 일차적인 목표니까요. 네. 그렇지만 성장을 도외시할 수가 없겠죠. 유럽 중앙은행이 새벽에 끝난 기준금리를 1% 현행 수치로 동결을 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그 현재 1% 동결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유력했는데요. 드라기 총재도 여기에 화답을 했습니다. 또한 영란은행도 0.5%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2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유럽중앙은행은 올해 유로존의 물가 안정 목표치를 2%로 현재 정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조금 높을 것으로 2.4% 정도는 현재 상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부분은 역시 유로존의 현재 긴축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경기 부양 모드 이런 쪽에서 금리를 조금 더 희생하더라도 이런 쪽 성장과 관련된 쪽에 무게중심을 좀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드라기 총재가 3차 3년 만기 대출 프로그램, 이른바 LTRO와 관련된 내용은 추가적으로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현재 드라기 총재가 바라보는 유로존의 유동성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이 정상적인 궤도에 순항하고 있다는 측면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부분이 확인됐다고 보겠습니다. 네, 최근 유로존의 성장세가 회복세를 타고 있고 또 두 차례 3년 만기 장기 대출로 인해서 이 신용 경색도 풀리고 있는 반면 물가가 꿈틀대자 ECB가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좀 물가보다는 뭐 경기 부양 우선이다. 어떻게 보시는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2% 정도로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올해 유로존의 인플레 우려가 2.4%, 높게는 2.7%까지 현재 점치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점에서는 물가 불안 이야기가 ECB의 향후 행보에도 굉장히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이제 유가 문제가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올해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현재 상정하고 있다는 부분이 유럽 중앙은행의 통계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경제와 관련된 쪽에 긴축 모드 이런 쪽에서 조금 더 금리를 희생하더라도 경기와 그 다음에 현재 유로존이 당면하고 있는 균형 성장 문제 이런 쪽에서 당분간은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동결한 부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시장의 주요 관측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쪽 지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좀 웃돌았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고용 상황이 계속 호전되고 있다라는 또 긍정적인 기대감도 함께 나왔다라고 하는데 또 어떻게 발표됐죠? 네, 결과치는 36만 네. 2천 명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전주 대비해서 8천 명 정도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고용시장의 안정기준인 40만 명 밑에서는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데 최근 추세적인 계속적인 하락세에서는 다소 조금 올라온 부진한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예상치로도 35만 1,000명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요. 이보다 11,000명이 높은 수치가 나와서 그렇지만 고용지표의 다소 어려운 부분에도 불구하고 오늘 뉴욕 증시는 그리스 민간 채권단과의 협상 이런 쪽에 손을 좀 들어줬다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고용지표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개선되는 속도가 좀 느리다는 불만, 그 다음에 추가적인 고용 문제 이런 점이 다소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향후 고용 지표 전망도 궁금한데요. 이제 현지 시간으로 9일이죠. 미국 노동부에서는 고용 지표에 대해서 발표가 될 텐데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1월 수치하고 2월 네. 수치하고 현재 비슷할 것으로 전망치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3%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 고용 쪽의 내용은 현재 조금 좋은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나 공공 부분의 쪽에서는 고용 수치가 현재 기대만큼 좀 못 올라온다는 부분이 하반기에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내일 발표되는 실업률 수치가 8.3%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느냐 이런 점도 이번 주에 주요 관측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좀 지속적으로 줄어들던 미국의 가계 빚이 지난 4분기 처음으로 또 증가세로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가계 자산도 3분기 만에 늘어나서 향후 소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뭐 우리나라도 뭐 이런 부분이 좀 많겠지만 네. 소비가 미덕이라는 얘기가 좀 많죠. 네. 그 소비자 신용이 증가한다는 측면은 가계의 측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소비자 신용이 증가한다는 측면으로 바라보면 자동차 할부금이라든지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불효불급한 내용들은 어쩔 수 없이 소비자들이 좀 거들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4분기 가계부채가 전분기 대비 0.3% 증가하면서 다소 고용 문제라든지 가계 쪽이 가지고 있는 소비 심리가 조금은 현재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현재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가계 자산 규모가 미국 4분기에 1조 1,900억 달러가 증가해서 전체 수치로는 58조 5천억 달러의 현재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는 최근 수치로서 증가한 부분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온 부분이라서 조금 더 경기에 대한 소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우려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고요. 네. 역시 디레버리징, 부채 감축의 효과는 2008년 금융 이후 많은 부분의 고용시장에서 해고라든지 이런 네. 부분을 미국이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자 신용이 증가한다는 추세는 어느 정도 가계의 자산이 조금 더 현재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했다라고 하는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또 어떤 내용을 했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이번 요 네. 시간대에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6일 인터뷰를 백악관에서 가지면서 이란과 외교적인 문제로 핵 협상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논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다시 밝혔는데요. 이란에서 뜻밖의 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이런 그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소 이례적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아마드 네자드 대통령보다는 비교적 미국과의 대화나 소통에서 좀 더 강경한 무드를 가지고 있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지난 끝난 이란의 총선에서 다수당으로서의 입지를 크게 강화하면서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견에도 나설 수 있다는 측면이 현재 하메네이와 아마드 네자드 대통령과의 불화, 정적으로 현재 비하된 이런 쪽에서 기세 싸움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총리인 네타냐후는 강경 노선을 가지고 있지만 이란의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 오바마 대통령, 특히 미국 측이 추가적으로 대화의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유가와 관련된 부분의 그 현재 변수는 조금 더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도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살펴볼 텐데요. 국제 유가 일단 그리스 기대감에 힘입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오늘 뉴욕 증시나 유럽 증시, 네. 상품 시장 모두 그리스 민간 채권단의 데드라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유럽 쪽의 움직임이 좋아질 것이다. 안도렐리로서 유가와 금 가격도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는 0.4% 오른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106.58에 마감을 했고요.
금 가격도 0.8% 올랐습니다. 온수당 1697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밤 발표될 주요 일정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네 가지인데요. 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2월 미국의 실업률 수치입니다. 1월이 8.3%였는데요. 이 정도 수치가 나올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고요. 2월 비농업 부분의 고용 변동치 예상치는 21만 명 정도가 현재 증가한 걸로 잠정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1월 무역 수지와 1월 도매 재고가 발표가 되는데요. 도매 재고는 12월 달보다는 조금 그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시황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전망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스 국채 교환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참여율이 예상보다 꽤 높았죠. 자, 이게 호재가 되면서 글로벌 증시 이틀째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해결이 됐다고 봐야죠. 사실 그리스 국채 교환 뭐 말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국내 시장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조정의 빌미를 주면서 좀 뭐 부정론이 펴지지 않았으나 일단 생각이 들었었고요. 일단은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도 계속 말이 많죠.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는 새로운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했는데 다시 고려 중이다 이런 소식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무사히 좀 넘겼고요. 생각보다 많은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서 노르버가 됐습니다. 1%대 조금 안 되게 시장은 올랐고요. 하지만 이제 좋은 흐름으로 마감했다는 것은 분명히 시장은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보이지만 아무래도 좀 2007년의 어떤 실적 장세 그런 장세처럼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그런 불마켓은 좀 아직 버거워 보인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코스피 지수가 어제 좀 무난하게 코너러프 위칭 데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2,000선을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자, 그럼에도 여전히 좀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에 만기일은 이제 무사히 지나갔고요. 아무래도 지금 코스피 지수 2,000선을 이제 다시 뛰어넘은 상황에서 잠시 하회를 했다가 어제 2,000 딱 회복을 했는데요. 2,000.76포인트에 끝났죠. 지금 일봉상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20일 이평선이 2,000한 10포인트로 이렇게 자리매김이 해 있고요. 사실 5일선이 다시 21선을 꺾는
어떤 좀 단기 데드크로스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다시 단기 이제 골든크로스로 이제 차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변곡점에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외국인의 유동성이 지금 약해졌고요. 그리고 그 유동성이 약해졌으면은 분명히 지금은 이제 실적 장세 어느 정도 이제 2012년도 1분기가 거의 3월만 지나가면은 거의 어느 기업들의 실적들이 이제 나올 때가 4월 달에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실적들을 보고 주가는 다시 이제 방향성을 찾아가는데 올해 전망은 그렇게 실적은 계속 좋지 않다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스권 장세를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스권 장세 속에서도 사실 지수는 이제 정체를 보일 수 있겠지만 관련 어떤 개별적인 종목이라든지 업종들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장이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장이 지금의 시장이라고 일단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사이 애플이 또 아이패드 전날 발표를 했죠. 뉴 아이패드라고 아이패드 3를 발표했는데 애플이 2%대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사실 국내 어제 IT 업종들도 주가가 더욱 들썩거렸던 거는 이 아이패드 좀 발표한 거에 대한 효과가 제일 컸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패드가 반도체 부분이나 카메라 부분 그리고 디스플레이 해상도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내 IT 관련 업체 주가가 좀 상승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국내도 이제 삼성전자를 등에업고 관련 부품주들이 또 박스권 지수대에서도 신고가를 계속 내는 그런 시장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90년대 말 IT 버블 때랑 좀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그런 좀 맥락에서 좀 보시는 게 맞다.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은 그런 어떤 부품주들이 실적을 내면서 이익 모멘텀과 성장성을 갖고 비약적인 주가 상승 흐름이 이어나갈 수 있는 올해 한 해 그렇게 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면 갤럭시 S3라든지 그리고 이제 뉴 아이패드, 뉴 아이폰 이런 혜택을 받는 업종을 좀 딱 집어서 말한다면은 결국에는 아몰레드 쪽 디스플레이 쪽에 좀 클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뭐 종목으로 말하면 뭐 이라이콘, 캠트로닉스, 플렉스컴, ICD, 이노칩 이런 애플 및 삼성전자 후광효과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미국 기업 IT 업종과 지속적으로 같이 매칭을 시키면서 그리고 삼성전자 벤더들이죠. 이런 쪽으로 눈여겨보는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네, 역시 IT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슈가 이어집니다. 대규모 국책 사업들이 정부의 올해 상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에서 줄줄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총 72개 사업 중에 30개 사업만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카드 수수료법에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사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국내 카드 수수료법 문제를 국제신용평가사가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기준금리를 연 3.2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20만 건에 달하는 이동통신사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협력업체 직원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유출됐습니다. 경찰이 유출 사실을 통보할 때까지 이 통사들은 이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재정 사업들에 대한 사전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던 대규모 국책 사업들과 정부 부처 간 중복 사업들이 잇따라 보류되거나 축소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택과 부여를 연결하는 제2 서해안 고속도로 사업,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 등 대규모 국책 사업들이 정부의 올해 상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에서 줄줄이 퇴짜를 맞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2012년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안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개 정부 부처에서 총 72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는데요. 이 가운데 42%인 30개 사업만이 예비 타당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사업비 규모로는 최초
25조 원에서 11조 원으로 14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삭감됐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안에 실시되는 것으로 대규모 국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관문입니다. 재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각 부처로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신청받고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고 투입이 어려워져 사업이 늦춰지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문회의 자료를 보면 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상반기에는 37개 신청 사업 중 22개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꼽혀서 선정 비율이 60%에 달했었는데 2010년 상반기에는 52%, 올 상반기에는 42%까지 낮아졌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 충청권 최대 규모 국책 사업으로 불리던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과 장항선 복선 전철 사업,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 광주 송정역 복합 환승센터 설립 등이 줄줄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탈락해 사업 기간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취소될 예정입니다. 재정부는 올 초 예비 타당성 조사를 복지 사업으로까지 확대한 데 이어 조사 대상 사업 선정도 깐깐하게 유지할 방침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는 지자체의 독자적인 대규모 사업도 중앙정부가 개입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국회에서는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요.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이에 대해서 좀 경고를 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사가 국회가 통과시킨 카드 수수료법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가 국내 카드 수수료법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치는 국내 카드사들의 신용등급 강등성을 내비쳤는데요. 동시에 이런 법이 카드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카드사가 이 일을 만회하려고 무리하다가 자칫 또 다른 형태의 카드 대란을 불러올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했습니다. 피치는 어제 내놓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법으로 상처 입는 한국 카드사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수수료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지 못하게 됐다며 가맹점 수수료가 각각 지난 2010년과 2011년 카드사 매출의 50%와 47%에 달했기 때문에 수익성에 심대한 충격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의 개별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용 강등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피치는 카드사들이 2007년부터 영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6차례에 걸쳐 3.2%에서 1.8%로 인하했지만 인하 압력은 지속될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세 가맹점 분류 기준이 2007년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에서 지난해 12월부터 2억 원 이하로 돼 영세 가맹점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치는 카드사들이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해 카드론과 같은 위험 자산을 늘리려고 하거나 레버리지를 더 확대하면 신용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카드 대란 재현을 우려를 경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25%로 또다시 동결됐습니다. 벌써 9개월째 동결이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기준금리를 연 3.2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째 동결입니다. 물가와 경기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인데요.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국내외 경제지표가 불안하고 인하하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아직 높은 편입니다. 물가는 물론 경기마저 고려해야 하는 처지에서 한은의 선택의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경기는 생산, 투자, 내수 등에서 빨간불 일색인데요. 1월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줄었습니다. 2009년 6월 이후 31개월 만에 첫 감소입니다. 특히 자동차, 휴대전화 등 국내 제조업체 주력 상품군의 생산 부진이 심각합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32.3%만이 올해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4.3%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내수 침체도 심각해 1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백화점, 할인점 등의 판매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국외에서는 그리스 디폴트 우려, 국제유가 급등, 브리스 국가의 성장 둔화 등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기준금리 이하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물가 상황이 아직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라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통계상 물가지표는 호전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문제는 체감 물가입니다.
학부모 부담으로 연결되는 남녀 학생복이 각각 13에서 14% 올랐고 교과서도 43.5% 오르는 등 신학기 품목 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세도 6%, 월세도 3.3% 등 주거비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쏟아질까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은의 처지인데요. 전문가들은 운실의 폭이 좁아진 한은이 금리 동결이라는 절충안에 당분간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대형 통신사들 고객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동통신사들은 이 사실조차 좀 뒤늦게 깨달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만 건에 달하는 이동통신사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협력업체 직원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 유출됐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경찰이 유출 사실을 통보할 때까지 고객 정보가 새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SK텔레콤과 KT 가입자의 휴대폰 위치 정보와 인적 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로 36세 서모 씨 등 이동통신사 협력업체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대는 또 해당 프로그램으로 빼낸 정보를 한 건당 수십만 원의 사고 판 혐의로 브로커와 심부름센터 업자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조회하고 브로커에게 판매한 46세 이모 씨와 브로커 41세 김모 씨, 심부름센터 업자 37세 윤모 씨 등 3명은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SK텔레콤, KT의 친구 찾기, 연인팅 등의 서비스를 보수, 유지,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한 서 씨 등은 가입자 인적 사항과 휴대폰 위치를 정보를 별도 인증 절차 없이 불법으로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는 이 프로그램은 필리핀에 구금되어 있는 31세 이모 씨가 보유하게 됐고 이 씨는 다시 또 다른 이모 씨에게 한 달에 20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프로그램을 팔았습니다. 이후 구입자 이 씨는 프로그램으로 개인정보를 빼낸 이후 위치 정보와 인적 사항을 각각 15만 원에서 30만 원씩 받고 김 씨를 비롯한 브로커 3명에게 넘겼습니다. 또 윤 씨 등 심부름 센터 업자 31명에게 들어간 이 정보는 조회 의뢰자에게 다시 30만 원에서 60만 원에 되팔렸는데요. 경찰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불법 조회된 휴대폰 위치 정보 등이 19만 8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이슈앤 진단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장 전략 세워보는 이슈앤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상암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1월과 2월 청산되지 않은 프로그램 매물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좀 무난하게 넘겼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다시금 2,00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죠. 어제장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전일시장은 2,00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가장 큰 것은 이제 그리스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확산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물이 5천억 차익 프로그램 매물이 5천억 출회됐지만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그 차익 프로그램 매물의 압박을 충분히 상쇄하고 또 남은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기관 투자자들은 건설업종과 운수창고 서비스 업종을 주로 매수를 했는데요. 시장 강세 업종은 이 트로이카 종목들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트로이카 종목들의 공통적인 현상은 최근 시장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데서 찾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기업은행부터 뭐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 신한지주, KB금융 뭐 이러한 대표적인 국내 금융지주 또 은행주들이 2% 이상 강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뭐 그리스 문제에 가장 민감한 종목군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증권주들도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전일도 증권주들이 대거 강세를 보였습니다. 키움증권부터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현대증권,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까지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형 증권사는 뭐 낙폭이 좀 커진 상황 속에서 시장 안정화에 따른 반등 측면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이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국내 브로커리지 시장에서 뭐 독보적인 1위를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뭐 2007년 사상 최고가 수준까지 지금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브로콜리 시장 부분에서 이 시장 점유율의 증가 속도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대형 증권사를 압도하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미래에셋증권 같은 쪽이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 안정화에 따라서 이 해외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이 상대적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으로는 건설업종인데요. 건설업종 최근 강세를 보인 업종 종목들보다는 최근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던 뭐 현대산업이라든 한전 KPS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강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최근에 낙폭이 좀 컸었던 이런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트로이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세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음으로 특징주를 살펴보면 전일 시가총액 상위 200개 종목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종목은 이 스카이라이프였습니다. 3월 이사철 수요와 4월 홈쇼핑 수수료 재계약 모멘텀, 그리고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른 모멘텀,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스카이라이프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LG노텍도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LED 관련주 중에서 유일하게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는 뭐 그 아이패드 3, 그러니까 뉴 아이패드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은 크게 설득력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수급적으로 이 기금 공제가 대거 유입이 되는 이러한 양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대로 전일 같은 시장에서 급락한 종목들이 의외로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네. 특히 이제 거래량이 없는 가치주들이라고 부르는 종목들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영풍이라든가 하이트 진로, 그리고 롯데제과와 롯데칠성 뭐 이런 종목들입니다. 영풍 같은 경우는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인 회사인데요. 140만 원 언저리에서 불과 5거래일 만에 115만 원까지 급락했습니다. 네. 근데 이 특별한 이유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이것도 뭐 상당히 특징적인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특징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 롯데칠성의 처음처럼에 대한 유해성 논란으로 해서 이 하이트 진로가 전전에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네. 전일 그 전보다 오히려 더 큰 폭으로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시장의 특징적인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뭐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이 처음처럼의 악재의 영향으로 해서 전일 뭐 급락했었던 부분도 특징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일 시장의 이러한 현상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 수급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전일 시장에서 이 기금공제의 영향력, 그러니까 기금공제라고 하면 뭐 연기금이 대표적인 투자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연기금의 영향력이 뭐 상당히 컸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0개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상승률 상위 5개 종목은 스카이라이프, 현대산업, 그리고 LG노텍, 한전 KPS, 대한항공 뭐 이러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끌어올린 수급적 주체는 모두 다 이 기금공제였습니다. 이 연기금 쪽에서 이 종목들을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이 종목들이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0개 종목 중에 탑5가 모두 이 기금공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앞서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이유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꼭 그것이 이유라고는 볼 수 없겠고, LG노텍 같은 경우도 뭐 뉴 아이패드 모멘텀을 갖다 붙이긴 하지만 그것이 모멘텀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뉴 아이패드라든가 이런 모멘텀들은 사전에 뉴 아이패드에 새로 장착되는 것이라든가 업그레이드 내역은 이미 다 공개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로 해서 LG노텍이 전일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것은 상승 이유라고는 보기 힘든데요. 이 종목들의 스카이라이프부터 대한항공까지 이 상공들 공통적인 특징은 각기 종목에 특별한 호재가 없었다는 부분들입니다. 네. 반대로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0개 종목 중에 하락률 상위 5개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풍, 하이트 진로, 한라공조, 롯데제과, 제일기획 뭐 이런 종목들인데요. 롯데제과 같은 경우는 뭐 갖다 붙이면 롯데칠성의 악재가 계열사 네. 악재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나머지 종목들 역시 특별한 악재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뭐 영풍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요. 근데 이 하락률 상위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거래량이 적으면서 이 가치주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종목들도 모두 다가 기금공제가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한 부분에 뭐 상당량이 이 기금공제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 이 기금공제의 포트폴리오가 시장의 종목들을 뭐 좌지우지했다.
볼 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강성 투자자의 이 포트폴리오 변경 초기에는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네. 이 기금공제의 포트폴리오 변화의 성격이 결국에 시장을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 내역의 의미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 기금공제는 가치주를 버리고 경기 민감주들 그 중에서 특히 그 2등 주군에 속하는 종목들을 매수를 했습니다. 기금공제가 느끼고 있는 네. 시장 안정감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해서 뭐 이 강성 투자자의 긍정적인 시각이 좀 확산된 부분들을 저희 시장에서 좀 목격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좀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요. 전략과 함께 또 관심 종목도 한번 저희가 들어봐야겠죠. 최근 그리스 문제가 글로벌 증시를 뭐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했었는데 이제 다소 그리스 문제가 완화되면서 안정성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또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도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볼까요? 국내 증시는 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분명히 네. 나타날 겁니다. 분명히 나타나겠지만 뭐 시초 지수 형성 이후에 추가 상승은 또 녹록지 않은. 네. 왜냐하면 미국이나 국내를 뭐 다 같이 살펴보더라도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강력한 저항선에 뭐 또다시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초가 이후에는 그다지 좋은 흐름을 보여나가지 뭐 잘해야지 보합 정도 시초가에서 마감하는 그 횡보의 패턴. 혹은 뭐 눌리는 시초가가 높게 출발한다 눌린 패턴이 오히려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오늘은 두 가지 테마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통신 장비입니다. 최근에 LTE에서 가장 먼저 투자되는 이 부분이 이 계측기 분야인데요. 전일 이노와이어 같은 종목이 이 신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노와이어 같은 경우는 LTE 중에서도 이 계측기 분야에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 계측기 외에 예를 들어서 뭐 중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LTE 부분의 사업 부분이 그 투자 부분이 이 통신사들이 확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겠다. 그래서 그런지 전일 같은 경우는 우리네시아라든가 에이스테크, 뭐 FR텍, KMW, 영어통신 이러한 종목들이 소폭 이제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모바일 결제, 전자 결제와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전일 한국 사이버 결제가 사상 최고가 수준에 육박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한국 사이버 결제는 이 카드사들이 설립한 회사로서 휴대폰 결제부터 온 오프라인 밴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까지 모두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여타 그 모바일 전자 결제를 하고 있는 업체로는 뭐 휴대폰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다날과 모빌리언스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통한 결제 방식에 집중하고 있는 이니시스 뭐 이런 종목들인데 이러한 종목들도 최근에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상암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